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매일 이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베어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프닝 때 잠깐 해드렸는데요. 베어마켓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힘을 얻고 있어서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이 싸울 때 이렇게 싸운다고 하죠. 이 두 발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내리 찍는 형태로 이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리 찍는다, 시장이 바닥으로 이제 내리 꽂는다를 이제 형상화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연출이 될 때는 베어마켓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줄곧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다 그겁니다. 미국의 긴축, 이것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입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말입니다.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했었어야 됐는데 러시아 사태 때문에 못했고, 5월에는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밤 FOMC 의사록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빅스텝이라고 한다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더 시장이 떨었었던 부분들, 대차대조표의 축소, 이 양적 긴축도 이르면 5월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7년에서 2019년도까지 2년에 걸쳤었던 그 대차대조표 축소 때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매달 950억 달러 어치를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는 한 500억 달러가 상한이었는데 그와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2배 정도 속도가 이제 빨리 진행된다라는 이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거에 연방 이 금리와 S&P 500의 상관관계는 어땠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 지수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사실 지난 2017년부터 20년 사이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도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아주 조심스럽게 연준이 금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공격적으로 아주 빠르게 단행할 수밖에 없는 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장기적인 이 발작 증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성장주 치우고 가치주,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배당주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기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차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요. 우리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됩니까? 네, 우선 연준에 대한 시장의 그 반응,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1분기 때 심했어요. 1분기 때 심했고,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출돼 있던 악재이기 때문에 네. 아마 2분기 때는 이거에 대한 그 악재가 소멸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1분기만큼의 낙폭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나름의 내성이 생겨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과 소통이 더 강화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연준의 그런 의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견에 대해서 그 확실한 방향도 없었고 시장에서도 약간 관망을 했다면은 이제는 연준도 그렇고 이런 주식시장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어떤 이 내성이 말씀하셨듯이 내성이 생기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이번에 어떤 긴축에 대한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하락 부분은 1분기보다는 그래도 4월, 5월 달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이제 빅스텝을 5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1분기와 비교하면은 적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지만은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무합니다,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네. 실적도 좋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구미가 안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IT 업체들에 대한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도 아직까지는
헷갈려 하거든요. 네, 네.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네. 판단하기에도 지금은 뭐 딱히 근거가 지금 부족하니까 환율도 부담이고요. 부담이고 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랠리 부분이 언제 그 꺾일지 부분도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니까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뭐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은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증시를 미국 증시와 비교하면은 비탄력적이었거든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어떤 소강 상태라고 좀 생각이 돼요. 팔 만한 부분도 아쉽고 사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네. 뭐 그런 위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 또 이제 어떤 그 리오프닝, 뭐 실적주, 뭐 더욱더 이제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되겠죠. 근데 뭐 그런 종목으로 모멘텀이 아마 그러니까 어떤 테마라고 하는 것보다도 모멘텀이 뭐 있는 그런 종목들로 유동성이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큰 낙폭도 제한된다라고 봤을 때는 종목별 장세로 갔을 때는 괜찮다, 뭐 확신하다라는 것보다도 좀 확신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세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공부를 더 요하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진짜 이거다 하는 걸 찾아내서 투자를 하면 대성공. 그게 아니라면 참 재미없는 시장이 오히려 되게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업종과 종목을 거론을 한다면 지금 네. 의견이 많아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뭐 보험 맞아요. 업종, 그리고 원자재주, 맞아요. 뭐 이런 종목들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없고 너무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적만 보고 봤을 때 어떤 성장주를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뭐 네이버, 카카오 떨어지는 이유도 다시 한번 이제 그 인플레 우려 때문에 성장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뭐 내년인가 내후년에 뭐 작년처럼 이 가치를 미리 주가에 땡길 수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 나온 김에 차장님, 네이버, 카카오 오늘 낙폭 진짜 크잖아요. 네. 이런 종목을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종목, 네. 뭐 말씀드렸듯이 뭐 보험 업종, 네네. 네. 보험 업종 안에서도 이 생명보험보다는 이제 손해보험, 손해보험 쪽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네, 네.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압축하는 전략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네. 예,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이슈를 통해서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 요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바로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였습니다. 웬일이에요? 유상증자 플러스 무상증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주가는 물론 상승분에 좀 반납하긴 했지만 장중한 때는 6%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 시총 1위를 내준 것도 그렇고 일단 내부자 거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악재가 뜨면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사그라들면서 유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는 안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닌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유상증자 규모는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초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모은 돈으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괜찮은 것을 하네라는 쪽에 투자자들은 큰 점수를 주고 있는 오늘이에요. 일단 유상증자 자금 상당 부분을 해외 진출했는데 적극 쓰겠다. 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유럽, 미국에 공장 구축할 거다라는 계획에서부터 나머지 자금은 빚 갚는 데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내놓으면서 확실한 계획이 있네에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무상증자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당 3주가 배정이 되는데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중순. 일단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러면
접근하기 용이하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기 쉽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모으는데 한 몫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유상증자 내용도 괜찮고 게다가 무상증자까지 한다면 주가 희석될 일 없겠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합니다. 물론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만 떼어놓고 봤을 때 수출량이 그렇게 막 의미 있는 수출량 자체가 나오질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사흘 연속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차장님, 이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할 수 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네,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예.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면이죠.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셨듯이 에코프로비엠처럼 어떤 해외 진출도 그렇지만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네. 그러니까 회사를 더 한 발짝 점프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시청자분들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뭐 70%는 안 좋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에 네. 있어서 네. 뭐 기업들이 뭐 부채 비율 높고 뭐 채무 상환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유상증자를 많이 단행했었는데,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전자죠. 이 5천억 중에서 지금 4,700억 정도의 이 부분을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을 쓴다고 했는데, 왜 이게 그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에코프로비엠이 이 헝가리 쪽을 중심으로 이 공장 설립에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뭐 신사업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좋게 해주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에 이제 6공장의 가동률이 개선이 되면서 매출액까지 좀 따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이런 2차 전지 뭐 소재 업체들한테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대로 지금 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헝가리 쪽에서의 뭐 이런 공장에 대한 부분은 2024년 정도에 완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해외 사업에 대한 실적 추정이 어떻게 보면 내년보다도 이 내후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게 만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치주라기보다 성장주 개념으로 볼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반영하듯이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미리 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신규 매수보다도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는 당연히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인 생각이신 건가요? 글쎄 지금 이 증권사들이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55만 원 정도 네. 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EPS를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뭐 2023년, 2024년에 봤을 때 한 2,0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서 네. 목표 주가를 지금 크게 잡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이후에 해외 쪽의 실적을 미리 반영해서 성장주 개념으로 반영한다면 주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올해 실적 여러 가지 본다고 한다면 뭐 50만 원 내외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신규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좀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네. 에코프로비엠 오늘 이슈 한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인수설의 돈 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SK스퀘어가 M게임을 인수한대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굴뚝 연기를 사실을 따와봤습니다.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어? 라는 말을 참 뭐 이럴 때 좀 자주 하고는 해서요. 어쨌건 IB 업계에서는 실사 후 협상 중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루머이긴 한데 그래도 어떨까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SK스퀘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한 회사이고요. 앞으로 이제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등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뭐 지난 그 주총에서도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쭉 제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인수설이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넘겨주세요. 그 M게임은 어떤 회사냐? 뭐 아시죠? 열혈강호, 나이트 영웅 등의 게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가지고 와서 뭐 한번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M게임에 대한 어떤 인수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도 제 다음 장 보시면 공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추후에 N게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블록체인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SK스퀘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뭐 차장님 관련한 뭐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주시겠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 아니겠죠. 네. 뭐 이거에 대한 이슈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네.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의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은 게임 업계의 숙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기존의 어떤 유저들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 중심으로의 파워가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그 NFT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번에 새 정부가 지금 들어오면서 이 메타버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이 새로운 뭐 투자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건 게임 업체들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게이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게임 업체들이 정말 이게 발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당장 수익은 안 나올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가시화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더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뭐 지금 뭐 종목 대부분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대형사들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네. 이 블록체인 쪽에서의 그 연평균 거의 뭐 배로 뛰거든요. 배로 뛰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이 뭐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섹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성장 동력을 탑재한 종목들 위주로 추리는 작업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성훈 차장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네요.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밤에 공개된 FOMC 이사록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무게를 두면서 오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또 이 영향으로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코스피 2,70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한 92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4,900억 원, 6,5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려놓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IT 업종과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것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기도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강했습니다. 0.5% 넘는 하락선 그리면서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6% 넘는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금리가 인상되면 성장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영향으로 네이버도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카카오 오늘 5% 가까이 빠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하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큰 낙폭 보이면서 10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소식에 1%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43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반면 LNF는 1.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두 종목들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면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강세는 개인이 이끈 것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LNF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 말고도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대형주가 있었습니다. LG전자였는데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1분기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기도 했고 물류 비용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그에 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나와주면서 오늘 회복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상승권으로 올라왔습니다. 11만 4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인수와 관련해서 오늘 강세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쌍용차 관련해서 KG그룹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고요. KG 동부제철 상한가에서 마무리했고 우선주도 상한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PI 첨단 소재 인수 유력 후보로 꼽히던 롯데그룹이 예비 입찰에 불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진그룹이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일진홀딩스와 일진전기가 오늘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